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6살 여자이고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결국 제가 이겨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살에 결혼했어요. 당시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IT 서비스 개발 쪽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성실해 보였어요. 약속 시간도 칼같이 지키고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저한테도 항상 웃으면서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 집은 형편이 어떤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며 나중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한테 집착할지 뻔하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때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남편이 워낙 착해 보였고 저를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결국 부모님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초반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저를 먼저 챙겼고 주말마다 데이트도 했고 시어머니도 저한테 웃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며느리, 이거 내가 좋아한다며 시장 가는 길에 사왔어. 그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배운 거 바탕으로 작은 서비스 개발 회사 차려볼까 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도 월급 잘 나오잖아. 아니, 나 이대로 평생 월급쟁이로 살고 싶지 않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다고. 남편은 진지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바로 찬성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능력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며느리, 너도 남편 좀 믿어줘. 저는 사실 불안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간절하게 말해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럼 창업 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한 번만 도움을 청해보면 안 될까? 1억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1억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 그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면서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 제가 꼭 성공해서 몇 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빠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통장을 꺼내셨어요. 이게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다. 내가 이 돈으로 사업한다는데 내가 막을 수는 없지. 대신 우리 딸만큼은 절대 힘들게 하지 마라. 예, 장인어른.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회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남편 혼자 사무실 하나 얻어서 시작했고, 한두 달 뒤에 직원 한 명 뽑고, 그렇게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대견했어요. 남편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집에 왔거든요. 여보, 이번 달에 계약 하나 따냈어. 이제 슬슬 궤도에 오르는 것 같아. 진짜? 고생했어. 내가 저녁 차려줄게.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자 정말 기뻐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손자봐라. 얼마나 잘생겼어. 우리 아들 닮아서 그래.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돌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미 걸어다니고 간단한 말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발달이 느린 거지? 저는 소아과에 데려갔고
거기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 발달 지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빗나갔어요. 애가 왜 이래? 내가 임신 중에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임신 중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그럼 왜 애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집안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마치 제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임신 중에 뭘 잘못했다고.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워낙 손주를 기다렸던 터라 충격이 컸나 봐. 내가 잘 말해볼게.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죠.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이 치료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매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물리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돌보고 병원 다니고 집안일까지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집안일 좀 제대로 해. 밥도 이게 뭐야? 반찬도 맨날 똑같고. 어머니, 요즘 애 치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애 치료도 중요하지만 집안일도 해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남편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 수도 5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몇 억씩 찍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작은 사업가가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좀 커졌잖아. 사람 수준도 좀 맞춰가며 살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 말은 이제 차도 좀 바꾸고 집도 좀 넓은 데로 옮기고 그래야 한다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우리 가족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런데 문제는 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겼어요. 남편은 본인 차만 새 차로 바꿨어요. 제가 타던 차는 그대로였죠. 여보, 내 차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 차 이제 10년 됐어. 그건 좀 더 타. 아직 멀쩡하잖아.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 차는 왜 바꾼 거야? 내가 회사 대표잖아. 사람들 만날 때 차가 낡으면 안 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제 차는 그대로였고 남편은 몇 달에 한 번씩 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평수도 넓고 위치도 좋은 곳이었죠. 시어머니도 이사날 오셨어요. 야, 이 집 괜찮네.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삿짐을 풀면서 저를 완전히 하녀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저거 닦아. 저기 먼지 있잖아. 예, 어머니. 이건 왜 여기다 놨어? 급 떨어지게. 저기다 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커튼 좀 바꿔. 이거 너무 촌스러워. 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움직였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낳은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더 바빠졌어요. 첫째 치료도 계속 다녀야 했고 둘째도 돌봐야 했거든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회식도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보, 오늘도 늦어?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먼저 자. 주말에는 집에 있을 거지? 아, 주말에 골프 약속 잡혔어. 미안. 저는 외로웠어요. 남편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가 3살이 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하자. 무슨 일이야?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미안해.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났어. 이혼하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내가 키워. 내가 20억 줄게. 그 돈으로 아이들 잘 키우고 너도 알아서 살아. 20억이요? 저는 황당했어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가족? 우리가 무슨 가족이야. 난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사업 시작할 때 누가 도와줬는데 우리 부모님이 1억이나 내주셨잖아. 그거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관계야. 관계.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나 혼자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한테 손을 들었어요. 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손찌검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남편은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얼굴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틀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갈게. 엄마는 바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시더니 경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때렸어? 엄마 남편이. 뭐, 그 자식이? 엄마는 바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진단서를 받았고 엄마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엄마, 아직은 안 돼. 애들 생각해서라도.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이혼해야지. 하지만 저는 이혼이 두려웠어요. 아이 둘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며칠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과 같은 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미안해. 그때 내가 좀 화가 났었어. 좀 화가 났다고? 당신 나한테 손찌검했잖아.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이혼은 아직 미뤄줘. 뭐? 곧 큰 계약이 잡혀. 이혼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때까지만 그냥 있어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사업 때문에 저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당신 정말 최악이다. 뭐라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계약 끝나면 정리할 거니까. 저는 그날 밤 다시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고 남편은 제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저는 119에 전화했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급하게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심장마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요? 남편은 아직 37이었어요. 어떻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죠?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그런데 새벽 5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저는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거든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시어머니는 통곡하셨고 저는 그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왔고 남편의 회사 직원들도 왔어요. 사모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3일장을 마친 직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 이 집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 이 재산 전부 우리 아들 거야. 아니, 이제 내 거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너는 며느리일 뿐이야. 우리 아들이 번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상속 1순위는 제 아이들이에요. 뭐? 남편이 죽으면 재산은 자녀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이혼 안 했으니까 배우자인 저도 상속받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지금. 어머니, 남편 사업 시작할 때 투자금 한 푼 안 내셨죠? 우리 부모님이 1억 내주셨는데 어머니는 뭐 해주신 거 있으세요? 그게 제사요? 체면이요? 그건 어머니 문제예요. 저는 제 아이들 키우기 바빠서요. 괜히 저희 집 건드리시면 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받아놓은 집부터 다시 돌려받아야겠네요. 증여세 탈세 문제도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뭐 해주신 거 있으세요? 첫째가 아플 때 저 탓. 이사날 저를 하녀처럼 부렸잖아요. 그건 내가 미안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 아이들 지키는 게 먼저니까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을 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받으실 몫은 법에 정해진 대로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정리했어요. 남편의 회사 지분, 집, 예금, 모든 게 법대로 정리됐습니다. 아이들 몫이 가장 컸고, 제 몫도 있었고, 시어머니한테도 법정 상속분이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했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고, 저는 다시 회계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택 근무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요. 첫째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또래들과 어울려 놀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둘째는 씩씩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저는 지금 마당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 소음에 시달리던 때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아이들도 마당에서 뛰어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이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20억 받아서 아이들이랑 새 출발했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아이들은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모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재산도 기대만큼 받지 못하고 손주들도 못 보고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은 반드시 열린다는 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이런 일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강하게 단단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